마른 꽃잎의 추억 1. 화랑에서의 포식. 봄비를 통해 바라보는 고궁은 아름다웠다. 돌담의 지붕도 담 너머 길가로 들이운 나뭇가지의 녹두빛 새싹들도 갓 그려놓은 수채화처럼 선명한 빛깔로 젖어 있었다. 나는 내가 처음으로 장만한 내 집이 강북인 걸 새삼스럽게 만족하게 생각했다. 친척들도 친구들도 내가 처음 집을 장만한 걸 축하해 주기 전에 이왕이면 강남에다 살 것이지 하는 말로 내 기분을 상하게 했었다. 아무리 강남이 좋다고 너도 나도 어중이 떠중이 다 옮겨가도 고궁만은 못 옮겨갈걸. 여기저기 고궁이 산재해 있는 한 아름다운 돌담길은 있을 테고, 비록 시장 바구니를 들고나마 마음 내킬 때 돌담길을 산책할 수 있는 한 강북 땅을 사랑하리라. 나는 이런 낭만적인 오기로 상한 기분을 달랬다. 실상 내가 나의 최초의 집을 강북에 장만한 건 집값이 싸다는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였거늘. 고궁의 담이 끝나고 길 건너로 고대 화랑이 보였다. 고대 화랑은 이름과는 달리 초현대식 건물이었는데도 고궁과 함께 바라볼 때 이 화감은커녕 고궁에 안긴 것처럼 다소곳해 보였다. 설계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고궁이 있는 구도를 해치지 않으려고 고심한 그의 겸손하고 고운 마음씨까지 느껴지는 아름다운 건물이었다. 화랑의 벽돌담도, 벽돌담에 들이운 현수막도, 주차장에 즐비한 승용차도 봄비에 촉촉이 젖어 있었다. 나는 무심히 현수막의 남색 글씨를 읽으면서 걸음을 멈추었다. 김지수 초대전. 김지수라면? 나는 장미여대 시절 장미의 여왕으로 뽑힌 경력이 있을 만큼 용모가 뛰어난 재원이었다. 따르는 총각들도 많았었다. 졸업식 때 그 추운 날 1년 중 가장 비싼 카네이션을 20송이 30송이나 사서 리본으로 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한테 그걸 바치고 같이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몸도 달고 애도 달아 우왕좌왕하던 총각들만 해도 5~6명은 넘었었다. 나는 그 총각들 중에서 지금의 남편을 선택해서 풍파 없이 살아왔다. 후회는 없다. 그러나 그때 달리 선택할 수 있었던 5갈래의 다른 삶에 대한 호기심까지 없는 건 아니다. 그 시절의 열렬한 추종자 중에 미술대학을 졸업한 화가 지망생의 이름이 분명히 김지술이었다. 나는 가슴이 뛰었다. 나는 어쩌면 낭만을 꿈꾸고 있는지도 몰랐다. 감미롭되 부도덕하지 않은 낭만을. 그가 야외 스케치를 나갈 때 나와 동반하길 원하면 나는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었다. 나는 풀밭에 엎드려 그가 버텨놓은 이젤과 그의 긴 다리와 수척한 옆 얼굴을 바라보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길 좋아했었다. 나는 또 가끔 나를 돌아볼 때의 초조하고 진실하고 예리한 그의 눈길을 좋아했고, 그의 물감통 속의 세르리언 블루니 스칼렛 레이크니 번트 셰나니 하는 음악적인 이름을 가진 물감들을 좋아했었다. 그리고
그의 그림에 대한 나의 혹평을 듣고 그의 표정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지는 걸 바라보기를 즐겼었다. 그는 말했었다. 내 싸가지 없는 혹평은 내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는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나는 내가 필요하다. 내 입장에서 찬사를 들을 때까지 나는 이 일을 멈추지 않을 테니까. 그 시절 그의 꿈은 고대 화랑의 초대 작가가 되는 거였다. 고대 화랑에서 초대전을 갖는다는 건 곧 화가로서 대성을 의미했다. 드디어 그는 그의 꿈을 이룩한 것이다. 내가 집 한 채를 이룩하는 동안. 나는 감동인지 질투인지 모를 착잡한 감정으로 가슴이 벅찼다. 마음만 그렇게 먹었으면 나는 그의 아내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러지 않았다. 가난한 화가를 남편감으로 생각해 보기엔 나는 너무나 상식적인 보통 여자였으므로. 나는 고대 화랑의 문을 밀었다. 지금이야말로 그에게 찬사를 보낼 시간이었다. 화분과 꽃바구니로 향기로운 꽃길을 잃은 복도를 지나 화랑으로 들어섰다. 마침 초대일이었다. 홀 중앙 테이블엔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림은 주로 20-30호 정도의 아담한 그림이었고 그림마다 선남 선녀들이 떼지어 모여서서 황홀한 눈길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어디 있는 것일까? 김지수, 그는 그의 그림보다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를 둘러싸고 담소를 즐기고 있는 사람은 주로 성장한 귀부인들이었다. 나는 그를 보기 위해 만개한 꽃처럼 짙은 향기를 풍기고 있는 귀부인들 사이를 비집고 발돋움까지 해야 했다. 그는 능숙하게 손짓까지 해가며 뭐라고 말하고 있었고 옆에선 기자인 듯 싶은 남자가 그걸 받아쓰고 있었고 어디선지 번쩍 플래시가 터졌다. 그는 성공한 예술가답게 자신만만하고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의 얼굴엔 살과 기름이 올라 있었고 눈빛은 자기만족으로 부옇게 침체되어 있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그를 둘러싼 귀부인들이 앞을 다투어 나불나불 그에게 찬사를 보내기 시작했다. 상투적인 최고급의 찬사가 화려한 낙화처럼 그에게 쏟아져 내렸다. 찬사는 나의 몫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제 혹평이 그의 몫이 아닌 것처럼. 한때 젖비린내 나는 여대생의 싸가지 없는 혹평에 자존심이 갈기갈기 찢긴 것처럼 괴로워한 적도 있었다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게 유들유들 안정된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일말의 비애를 느꼈다. 화랑에서 제일 인기 없는 곳이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차려진 테이블이었다. 나는 공복감을 느꼈다. 경단같이 생긴 걸 입에 넣었다. 경단이 아니라 밤 삶은 거였다. 겉에 묻은 고물은 작가루였다. 나는 삶은 밤을 특히 좋아한다. 하물며 작가루까지 묻혔으니 그 맛은 혀가 녹을 것처럼 달콤하고 고소했다. 나는 그걸 먹고 또 먹었다. 약간 시증이 나자 꿀인지 설탕에 졸인 호두가 있는 곳으로 옮겨갔다. 나는 급히 먹었던지 목이 메었다. 맥주를 한 잔 받아왔다. 맥주 안주론 어란과 새우 말린 것과 육포, 어포가 있었다.
그 중에도 얇게 썬 어란 맛은 일품이었다. 햄도 있고 닭고기도 있고 편육도 있고 전유어도 있고 갈비도 있었다. 어지간히 배가 불렀지만 영양 보충을 위해선 그런 것도 먹어둬야 한다고 생각했다. 케이크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파이도 있었다. 아이들 생각이 났다. 남편 생각도 났다. 나는 흘금흘금 곁눈질을 해가며 밤과 호두와 초콜릿을 주머니 속에 넣고 남편을 위해선 어란과 새우 말린 걸 냅킨에 싸서 핸드백에 넣었다. 그러면서도 영양 보충을 위해서 고기류를 꾸역꾸역 쳐넣는 걸 멈추지 않았다. 이제는 물 한 모금 더 먹을 수 없이 포식한 후 그곳을 미련 없이 떠났다. 버스를 기다리다 말고 비로소 나는 화랑에서 그림을 한 점도 안 보았다는 걸 깨달았다. 맙소사, 화랑에서 포식만 하고 그림을 안 보다니. 그러나 나는 돌아서진 않았다. 나는 내 감수성을 신용하지 않았지만 특히 배부를 때의 감수성을 믿지 못했다. 훗날, 언제고 훗날 적당히 배고플 때 다시 가보리라. 그를 다시 만나고 싶은 흥미는 이미 없었지만 그의 그림에 대해 혹평이건 찬사건 거짓말이 아닌 소리를 한마디쯤은 해주고 싶은 우정은 남아있었으므로 그렇게 별렀다. 마른 꽃잎의 추억 2. 엉큼한 장미. 나에겐 남편 모르게 간직하고 있는 비밀스러운 소장품이 하나 있다.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라는 시집이 그것이다. 그 시집은 총각 시절의 남편이 역시 처녀 시절의 나에게 그야말로 바친 거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간직해야 할 까닭은 하나도 없었다. 비밀은 그 내용에 있다. 내용이라면 시가 되겠지만 천만이다. 시는 그 제목이 암시하듯이 송대관이 부르는 노래 가사만큼이나 치졸한 것이어서 하고 많은 고상한 난의 시집 중에서 그따위를 골라 바친 총각의 안목에 대한 그 무렵의 나의 실망은 여간한 것이 아니었다. 그 책 중에는 시 말고 또 다른 내용물이 있다. 대여섯 가지의 눌려진 꽃이 그것이다. 나는 나를 열렬하게 추종하던 총각들이 졸업식 날 나에게 바친 꽃다발 중에서 각각 한 송이씩을 그 속에 눌러 간직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가늠하고 싶은 잠재의식 같은 거여서 남편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다. 회랑에서 포식하고 온 날 나는 시집을 팔랑팔랑 넘겨 노란 프리지어를 한 송이 찾아냈다. 10년을 넘게 그 속에서 눌렸던 꽃은 무게도 감촉도 없이 내 손가락 사이에서 재처럼 사그라졌다. 그것은 김지수가 바친 꽃이었던 것이다. 나머지 꽃들도 그렇게 없애버리려다가 말았다. 그것들도 김지수의 꽃처럼 그것을 바친 총각들에 대한 미련을 청산하는 것과 동시에 없애야 마땅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였다. 미련을 깨끗이 떨구기 위해서 우선 당사자를 만나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은 실은 구실일 뿐 어쩌면 나에겐
아직도 한 가닥 낭만의 미련이 남아있는지도 몰랐다. 나는 공허했다. 고생해서 내 집을 장만하고 나니까 살림재미는 이제부터라는 설렘은 고사하고 몸과 마음이 껍데기만 남은 것처럼 공허했다. 남부러울 게 없는 모모한 부인들이 거액 노름판을 벌이는 것도 혹시 이런 공허함 때문이 아니었을까? 미움보다는 이해가 앞서는 스스로의 마음에 수스라치면서도 좀처럼 그 공허함을 극복할 수는 없었다. 드디어 어느 날 나는 아직도 책갈피 속에 남아있는 꽃들 중에서 진홍색 장미꽃의 주인공을 찾아 나섰다. 그는 재벌의 아들이었다. 제잘되기 좋아하는 그 무렵의 나의 친구들 사이에서 백제만이라는 본명으로 불리기보다는 새끼재벌이라는 별명으로 더 널리 알려졌던 그는 아직 총각이라던가. 그가 나 때문에 아직도 총각이라고 생각한다면 과대망상이겠지만 막연히 즐거운 것만은 어쩔 수 없었다. 그는 예전에도 나를 즐겁게 해주었다. 고급의 장소, 고급의 음식, 고급의 오락을 그는 제공해 주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벌의 아들이 나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건 뽐내고 싶은 일이었으니까. 그러나 나는 그와 결혼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던 것이다. 그는 나에게 구원하지 않았다. 집에서 시집가라고 귀찮게 굴어서 죽겠다고 몇 번 귀띔을 했음에도 그는 구원하지 않았다. 구원을 했어도 승낙은 할까 말까였지만 구원만은 받아보고 싶었는데 그는 끝내 구원하지 않았다. 그는 50평짜리 공주 맨션 2개를 터서 하나로 쓰면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마침 공주 맨션에서 사는 친구가 있어 가끔 소문도 듣고 자연스럽게 들를 수가 있었다. 웬일이야? 그는 놀라지도 반가워하지도 않고 심상하게 말했다. 바로 요 아래층에 정란이가 살잖아. 알아. 가끔 만나지. 그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는 뜻밖에도 냄새가 날 것처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빈 방의 창문처럼 암담한 눈을 하고 있었다. 그 흔한 소파 하나 없어 때에 전 나무 괴짝 위에 방석이 놓였기에 거기 걸터 앉았다. 소문에 의하면 아방궁같이 하고 산다더니 그렇지도 않네 뭐. 나는 아파트의 거실답지 않게 어둠침침한 방 속을 휘둘러 보며 말했다. 그는 말없이 어깨를 움츠렸다. 얕잡는 투였다. 나는 좀 더 자세히 방을 휘둘러 보았다. 구닥다리 가구와 크고 작은 항아리, 떼국물이 뚝뚝 듣는 병풍 따위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나도 그에게 질세라 얕잡는 투로 말했다. 골동품을 수집하시는군. 뭐 좀 알기나 하고 하는 거야? 저것들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것 말고 뭘 또 알아야 돼? 그는 찻잔으론 너무 크고 밥그릇으론 좀 작은 못생기고 투박한 사기 그릇에 누리끼리한 차를 따라주며 되물었다. 그럼 그냥 비싸서 좋은 거야? 이렇게 싹 깔아 들여놓은 지 얼마 안 돼. 불편은 하지만 신기하잖아. 현대 가구론 세상 없이 아방궁같이 차려도 한 집에 억대를 들여놓긴 벅차더구만. 저 구닥다리는 쉽게 억대가 되거든. 사람도 그렇게 떼값이 나간다면 아마 목욕할 사람 아무도 없을걸. 그가 기발한 농담이라도 한 것처럼
혼자 킬킬댔다. 그게 그렇게 재미나? 그럼 심심하니까. 그리고 저것들은 가만히 놔둬도 인플레를 앞질러 뛴다니 그게 어디야? 나라고 뭐 맨날 소비만 일삼겠어? 덜어는 수익도 좀 올려야지. 안 그래? 맨날 이렇게 유치한 새끼재벌 노릇만 할 거야? 나이도 그만큼 먹었겠다. 배울 만큼 배웠겠다. 일할 때도 됐잖아. 설마 재벌댁 아드님이 일자리 없다고 못할 테고. 그 자리도 경쟁이 심해. 아버진 정정하시고 형제들은 나만 빼놓고 하나같이 쟁쟁하고 내 안에 꽂고 더러워서. 나는 그가 따라준 누리끼리 한 차를 한 모금 홀짝 마셨다. 맛도 온도도 밍밍했다. 어때 맛이? 글쎄, 떼국물 맛 같아. 왕년에 떼국물 많이 마셔본 사람 같잖아. 그가 큰 소리로 웃었다. 그러나 조금도 재미나 배진 않았다. 왜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아? 살벌하게. 글쎄 올시다. 부인께선 이런 살벌한 호래비를 왜 방문하셨나이까? 그의 말투가 바뀌면서 암담하던 눈 속에 어떤 빛이 생겼다. 정감이 담기지 않은 순수한 성욕의 번득임에 나는 전율하여 몸을 일으켰다. 왜 이래? 왔으면 용무를 치르고 가야 할 게 아니야. 그가 내 손목을 비틀어 잡았다. 나는 이를 악물며 그것을 다시 비틀어 빼려고 했다. 용무? 용무 같은 건 없어. 난 갈 테야. 왜 시침을 떼지? 이방을 찾아오는 여자들의 용무는 정해져 있어. 글쎄 아니래도 정말 아니야. 그 순간 남편의 모습과 이름이 떠오르면서 나는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당당하고 힘이 세졌다. 쉽게 손을 빼낼 수 있었다. 이런 나의 기세에 도리어 그가 질린 것 같았다. 그럼 내 속셈은 뭐였니? 그가 헐떡이며 쓸쓸하게 말했다. 나는 낭만을 꿈꿨나 봐.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낭만? 지금이 어느 때라고. 지금은 70년대야. 나는 70년대식 아파트의 숲을 총총히 다름질쳐 나왔다.